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 준비하는데 낙태해라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비하적인 발언. 근데 남자분도 특별할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변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사무실 확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원래 한층 썼었는데 일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층 더 확장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500명을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자 변호사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 편만 든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법인이 현재 한 60% 정도는 여성 의뢰인이신데 나머지 40%는 남성 의뢰인이시거든요. 저희 남자분들 재산분할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번에 재산분할 1, 2편 나눠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재산분할 3편 재산분할의 비율, 기여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했었던 얘기가 10년 살았는데 재산분할 5대5 되나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때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빼고가 중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한번 네. 정리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책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참고 자료를 많이 보시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전업주부 기여도 55% 됐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혼인 기간이 한 40년 조금 넘으셨었고요. 자녀분이 3분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이제 공장을 크게 운영을 하셨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대부분 생활을 하셨는데 공장 일하시는 거 조금 도와드리는 수준으로. 그래서 상대방 측은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기여도가 반반이 되냐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40%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남편이 공장 운영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남편이 그 공장을 운영을 적게 된 사유가 남편이 좀 알코올 중독 이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영돼야 되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못했었던 시기에 아내분이 공장을 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1심에서 55%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비율이 오히려 저희가 더 늘어났어요. 저희가 항소를 해서 저희가 부대 항소를 했거든요. 넣고 빼고 조금 주장을 하고 했더니 비율은 그대로인데 전체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났었어요. 자랑 같긴 한데 저희 사무실은 1년에 사건 최소 100개, 뭐 200개 뭐 이 사이에서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져서 항소하는 사건은 진짜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저희 사무실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거 또는 저희가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의논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진짜 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패소 사건이야 뭐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진다는 거 알고 시작하는 사건들 그거 외에 진짜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 잘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예측한 대로 승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이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항소 사건은 대부분 다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하는 사건인데 항소했을 때 저희가 부대 항소하고 부대 항고해가지고 오히려 저희의 그 분할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항소 항고를 한다고 해서 진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변호사를 좀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변호사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긴 해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뭐 여러 가지 사건,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책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혼인 기간이 84%, 혼인 기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그리고 뭐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취득 경위, 혼인 과정, 파탄 경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소득 그리고 부양적 요소로도 고려 비율이 한 23% 정도 돼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부양적 요소 네. 자녀 양육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희가 각서 이런 거 할 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전 재산 포기한다 효력 없거든요 각서가. 근데 전 재산 포기하겠다고 쓴 경우에는 기여도가 좀 조절이 됩니다. 각서를 쓰게 될 경위 이런 거 기여도 있어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산분할은 그 배상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 법원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별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전업주부라서 뭐 혼인기간 10년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한 40% 정도 줘야 될 거를 남편이 또는 아내가 유책배우자다 하면 그 비율이 45%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혼인 파탄 사유 자체가 재산 분할과 관련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무리하게 도박을 했다든지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그래서 가정 경제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가 있다면 혼인 파탄 사유도 충분히 재산 분할 기여도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에서 재산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원 미만의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전업주부의 그 분할 비율이 증가를 하다가 분할 대상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재산이 증가할수록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게 이 책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이 발간 일자를 보면 2016년도예요. 2016년도면 저희가 부동산 폭등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는 부동산이 뭐 있어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뭐 5억 뭐 그 사이였단 말이에요. 보통 뭐 일반 분양가도 맞아요. 뭐 그 정도였는데 서울은 뭐 한 5억, 10억 뭐 그 사이였을 거고 네.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10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20억 정도? 최근에 저희가 했었던 사건들이 뭐 한 10억에서 20억 되는 사건들 이렇게 했을 때는 20년 이상 같이 이렇게 동거기간 있으시고 자녀 낳으시고 뭐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생활하셨을 때 거의 50% 가깝게 나오셨습니다. 네.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면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 책에서 딱 얘기를 하는 경우는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거의 균등분할 50%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거의 그 비율이 한 40 몇 프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동거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이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5대5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최근에 했었던 사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혼인기간이 사실 얼마 안 되신 사건인데 오셔서 또 잘못 얘기하시는 게 혼인기간 10년이면 5대5인가요? 만큼 또 이상하게 알고 계시는 게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재산분할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그 많이 얘기 물어보셔. 하시죠. 제가 또 아내분을 대리했습니다. 근데 연애기간이 조금 있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으셨는데 임신하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당겼어요. 당긴 때부터 이제 동거를 시작을 하셨고 동거기간이 혼인기간이랑 합쳐서 9개월이었어요. 9개월이면 되게 작죠. 근데 9개월 중에 실제 그 법률혼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아기가 사실 100일도 안 됐을 때 관계를 정리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거 위자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되게 폭언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여버리겠다. 부당한 대우도 되게 많이 하시고 시댁에서 낙태해라, 아기 떼라 뭐. 혼전 임신 알고 결혼하신 거죠? 네. 근데 낙태라. 네. 결혼식 일자 잡은 상황에서 임신한 사실 알게 돼서 결혼식을 조금 당긴 정도였단 말이에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 준비하는데 낙태해라,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비하적인 발언. 근데 남자분도 특별할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남자분이 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내가 10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꼬시려고. 근데 저희가 막상 소송을 해보니까 집 한 채 있는 게 다였어요. 근데 결혼 전에 취득한 집이었고 그게 가액이 한 3억 5천인데 남자분들 좀 얘기하실 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10억은 물론 3억 5천짜리 집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대출이 2억 3천? 뭐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 자산은 1억 2천.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얘기했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 자기가 10억 있다고 하고 녹취록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 결혼 당한 거야. 그래서 1억 2천인데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고 집은 있다. 그래서 집이 지금 뭐 대출이 얼마가 있고 두 분 순자산이 한 1억 2천 정도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결혼 생활 중에 남자분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셔서 카드를 여자분이 매월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한 카드 대금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형식으로 생활비 넉넉하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 생활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 처음에 낳고 나면 기저귀값, 분유값 정말 돈 드는 거 많아요. 젖병 뭐 카드 대금이 1,000만 원이 밀렸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여자분은 결혼한다고 이미 근데 결혼 비용으로 2천, 3천 정도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혼인기간이 짧고 나눌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00만, 2천만 원만 주면 이혼을 하고 싶다. 협의혼 하고 싶다. 저도 그래서 아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한 1,000만, 2천만 원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혼인기간이 1년이 안 되는데 소송하시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맞아요. 오히려 짧은 기간 더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협의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도 대략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협의혼 하시라고. 근데 남자가 이것도 안 준다고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상담을 오셔서 제가 변호사 비용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돌려보냈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결국 제가 그때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체 재산이 어쨌든 그 마이너스 저희 1,000만 원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기 때문에 네. 남편분 뭐 한 1억 2, 3천 정도가 재산분할 대상에 플러스 재산 포함될 거다. 그래서 제가 10%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1,200만 원 네. 정도 받으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위자료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근데 혼인기간이 너무 매우 짧아서. 짧아가지고 저희가 뭐 30년 동안 부당한 대우 받고 뭐 폭행당하고 이래도 저희 나라 위자료 거의 3천만 원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 나오면 500만 원, 좀 많이 나오면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한 2,000 정도, 2,500 뭐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당사자가 남편이 전혀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냥 소송하시겠다. 양육비도 너무 작게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소송해야 될 것 같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좀 다른 지방에 있는 재판이었는데 판사님도 줘라. 3,500만 줘라. 딱 화해 공고결정 나왔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너무 다투시는 거예요. 재산분할이라는 게 꼭 내가 이거를 기여도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양적 요소라든지 원피고 혼인 경위라든지 맞아. 자녀 유무라든지 뭐 당사자 직업 뭐 이런 거 다양하게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지금 돌도 안 됐는데 아기를 놔두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니까 좀 부양적 요소 이런 거 고려해서 3,500만 줘라라고 화해 공고결정을 내려주셨는데 또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재판 다 떴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얼마 전에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님이 뭐 재산분할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진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사실 혼인기간 짧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취득한 특유재산인 거 알겠는데 부양적 요소 고려해서 20% 2,500만 줘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 제가 했었던 다른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산분할도 통상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 참작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집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고 20% 이렇게 해서 2,500만 지급하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배상적 요소 이런 걸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